있고 어떻게든 이걸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민 헌법재판소에서 구성과 관련해서 3분의 2 이상의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대단히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반수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고 미국의 예를 보면은 그런 과반수 동의를 얻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자기가 선호하는 인물보다는 상대 당에서 불포하지 않을 인물, 중간적인 인물을 지명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걸 3분의 2 동의를 요하도록 해버리면 상대당이 한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현실인데 사실 임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지명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에서 어떻게든 반대하지 않을,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을 이럴 인물들 외에는 사실상 지명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현실 고려한다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고요. 70세 정년도 저는 최고법원의 법관의 임기는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처럼 내건 1인당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는 인체적인 능력이 감당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도 신급제도라든가 법원 구조 전체 문제와 아울러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고시 개선 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심죄를 원하는 문제적 요구가 강하고, 그리고 사건 부담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상고법원 위원회를 제시하고 있는데, 독일의 예를 들었지만 독일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상위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라고 봐야 되고요, 최고법원이라고 봐야 되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대법원 대법관수는 9인이고 주 대법관의 대법관수는 9명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고법원 본래의 사명이 법령의 해석 통일점을 고려한다면 최고법원은 전원합체로 움직이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다면 소수의 구성원은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상고법원 위원회는 결국 사심제로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게, 상고법원 아래 상고법원에서 자기 사건 심리에 뒀다고 해서 또 만족하겠습니까? 불만스러우면 어떻게든 다시 위의 최종 단계까지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안 그래도 지금 재판 장기화가 심각한 문제인데 더욱 장기화할 것이고, 대법원에서 재판관 재판 양성하는 최고법원의 경우에는 법관은 대등함이 원칙인데, 자기가 모시는 분을 가지고 앞에 두고 이렇게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면 결국 대법원 재판마저도 이거는 사실심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심이 1, 2, 3심까지 사실심을 하는 신급구제의 다단계화를 야기할 것이고, 필연적으로 사법의 관리와 현상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충상 토론자도 제시를 했지만 최고법원 대법원의 정상은 상고과제 방법 외에는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국민이 상심제를 원한다고 하지만 상심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재판을 받는다면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 이거 지구장창 2, 3년씩 누가 재판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상으로 신속한 재판을 기대한다는 점을 알아야 되고요.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은 사실상 1심제입니다. 항소심부터가 법률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심으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법원의 역사는 제가 헌법 시간에 들었는데 상고심에서 다루는 사건의 수는 축소해온 역사입니다. 그때마다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는데 대법원의 기능을,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이거 왜 방법이 없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겁니다. 연 100건 이상의 사건을 심리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렵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미국 대법원의 위상이 정치되게 됩니다. 저는 문제는 제대로 된 재판이지 시도의 수가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가급적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개선 방안에 관해서는 법적
불구속 요건 완화 지점에서 현재 사람 지망자가 적다. 그러니까 요건을 완화하고 재판연구관을 정한 사람은 대거 법관으로 임명해야 된다고 주장하셨는데, 법관 지방 선호의 문제는 근무 여건과 착오의 문제입니다. 현재 경험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법관 지원을 비피하는 이유는, 첫째는 그만한 사람의 인력들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요. 이전에 이제 덕참 많은 사람을 뽑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좀 나아지겠고, 둘째는 현재 근무 여건과 추구도 그 정도 경력을 갖춘 사람들이 지망하기에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의 관료를 막기 위한 전제는 법관은 기본적으로 대등해야 되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등한 임용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력 조건을 완화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하급심 약화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제까지 법관을 모시던 재판연구관이 직접적인 법관 임명을 하게 되면 사법의 관료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근무평정 강화 지정에 대해서는 근무평정해야죠. 그런데 사건 처리를 항소인이 파기후 기능까지 만나서 법관을 통제한다는 것은 그건 현재 헌법에 반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헌법상 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건 처리율 몇 퍼센트고 항소율이 몇 퍼센트고 파기율이 몇 퍼센트고 이거 신경 쓰면서 재판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제안은 먼저 우리 국민이 대단히 관념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반드시 실현돼야 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모든 자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이 되고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보면은 몇십만 원 나올 사건 가지고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사건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단히 미련한 짓입니다. 사법 자원의 차원에서 보면. 저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1심의 강화와 이원화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재판은 제대로된 재판이고, 그리고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1심의 강화가 필연적입니다. 그렇다면 1심 판사는 10년 이상의 경력과 40세 이상의 나이를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것이 옳다. 단지 이것을 법정 요건으로 하면 지나치게 경직되기 때문에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이 정도가 돼야 판사로 해서 그리고 임명을 하게 되면 동일한 대우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심을 대신에 1심을 단독화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심을 이원화하는 걸 고려해야 됩니다. 버지니아 주법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간이한 사건의 경우에는 간이한 재판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불복하는 사건이나 중요 사건의 경우에만 그 정식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하는 1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1심 정식의 재판은 전부 다 기록이 되고요. 항소하게 되면 그 풀어가지고 이제 항소식의 자료를 이런 구조로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1심 판결은 최대한 지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만을 기재하는 이런 식으로 단위화해가지고 재판 인력의 효율화를 기회하고요. 상급심의 구성은 항소심부터는 법률심으로 해서 사실인정과 관련해서 1심에서 정결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은 대등한 3인으로 구성을 해서 판결도 법리에 집중해서 작성이 되어야 되고요. 대법원은 상고 허가를 통해서 국가적으로 영향이 큰 소수의 사건에 집중해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최고법원을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 사법에 대한 국민적 통제가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괴물 같은 법관의 등장입니다. 과거에도 물론 우리나라 법관의 연소화 그리고 경험의 부족은 문제였지만 그 당시에 재판부라는 거는 합의 부장으로부터 철저하게 조제식으로 교육을 받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자기가 지휘할 점을 알게 되고, 그리고 외부 변호사들과도 만나면서 외부에서 나는 어떻게 보거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 지금 외부와 단절되고 내부에서도 부장이나 이렇게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시간 갖기 원하고 배석 판사가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합니다. 같이 재판 끝나도 같이 식사하고 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 보내던 사람이 단독이 되면은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도 통제를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첫째, 저는 사법참여 제도로 실시되고 있는 배심제를 더욱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변호사들도 꺼려하고 피고인들도 꺼려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건이라도 실제로 이것이 시행되게 되면 이것이 재판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실상 형사재판에 있어서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재판한다고 누가 믿습니까? 배심할 때 그 소리 못할 겁니다. 판사가 적어도. 의심스러우면 검사 이익으로 판단하세요. 그거 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쓰레기 같은 수많은 기록, 수사기관에서 만들어진 기록, 그거 집어던질 수 있습니다. 그거 배심 재판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 대해서 이걸 활성화해야 되고 판사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참여재판을 거부하는 일은 없도록 막아야 됩니다. 지금 차명진 의원 사건에서 부천 지원에서 받아들였거든. 단독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해줬습니다. 재정합의. 근데 재정합의부에서 이거를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서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인천법원으로 보냈더니 인천법원에서 다시 의향을 들어가지고 배제를 해버린 거예요. 1차적으로 결정이 난 거를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거 제한거에서 100원까지 갔는데 이유도 없어요. 그냥 원심 결정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이따위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외심적한 국민의 권리를 인식을 해야지 피고인이 자기 위험 부담 안고서 하겠다는데 판사가 거부해버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기피제도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담당한 사건 중에 형사 사건 중에 고소인 측 증인 딱 2사람, 검찰 측 증인 2사람 신문하면서 법정구속에서 4번을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온 사람입니다. 이건 규제에 예단하는 피고인 측에 그 다음 재판에 자기 증인하려고 했는데 법정구속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기피 신청을 하면서 제가 그 사건을 그래도 판사에게 기피 신청이라는 게 가혹하기 때문에 논의를 해서 재배당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본인 연장청에서 거부해, 지원장 연장청에서 거부해, 보호장 연장청에서 거부해. 결국 제가 법원 행정처 차장을 만났습니다. 차장이 하는 얘기가 당신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요새 상황 알지 않느냐. 조금이라도 뻐근했다가는 난리 난다. 판사들이 자기 권리만 알지 국민에 대한 자기 의무를 생각을 안 합니다. 이따위 식으로 재판하면서 기피신청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냐. 그거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피고인 보고. 그리고 다 기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법부는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라 판사 자기들을 위한 사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식의 징계 제도 외에도 재판 진행의 부당성이 명백한 경우는 당사자가 이에 불복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사건을 다루는 외부 인사가 참여한 기관을 고등법원 단위로 두는 걸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징계 제도를 통해서 하는 것은 대단히 절차가 복잡하고요. 이거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하고 있는 제도인데 연방항소법원 단위로 이런 기관을 둬서 운영을 합니다. 미국은 실형을 하더라도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 못하는데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통하게 되면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광훈 목사 사건에서 정광훈 목사에 대한 법으로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0월 3일 집회해가지고 한 100여만 원 피해 난 걸 가지고 영장 청구했는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 없다를 기각했거든요. 다시 영장이 그 다음에 여당 보수 정당 사람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많이 지원해달라 그 얘기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영장이 신고됐습니다. 그래서 도주 및 증거 인멸이 어렵다, 사전 변경된 거 없다. 그리고 이것 그 당시 시점이 후보자 특정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운동이 될 수도 없다. 영장 발부돼서 안 된다. 근데 아무 사전 변경인데 영장 발부되고 자꾸심 기각돼버렸어요. 근데 1, 2, 3심 다 문제 났습니다.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거는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 집권적인 국가에서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최대한 보장을 하되 국민의 불림에서 안하의문을 행동하는 법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통제를 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 재확령 대법원장을 전제로 해가지고 시청률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에서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연원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법원장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대통령이 하도 사업부를 옥죄고 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대법원장의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사실상 대법원장 자신도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장이 다른 최고법관들을 제청을 하고 임명 제청을 하고 그 판사들 임명을 하고 임명 고치권을 다 갖는다는 것은 전혀 법원의 원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대법원장은 더 퍼스트 저지지 더 하이스트 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다른 대법관과 동일한 입장으로 만드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각 법원에서 법원장을 뭐 선거를 해가지고 또 어쩌고 하는 이것도 웃기는 짓이고, 각 법원을 로컬 룰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인사가 되는 게 옳습니다. 이 정도로 제 의견 간단하게